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예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통제의 필요성, 그리고 회귀 분석이 통제를 매우 간편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측선, 1차원적인 공간에서 예측선은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차원적인 공간이죠. 소득 증가 1차원, 그 다음에 후보의 득표율 또 1차원, 1 플러스 1, 2차원이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예측선을 어떻게 긋느냐? 이 예측선을 긋는 방법은 이 선이 하나의 이론선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이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득표율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론과 현실, 이 각 사례들,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사례들, 이건 현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괴리, 그거를 잔차라고 부른다고 했죠.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가 잔차인데,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는 거는 전부 플러스 잔차죠. 플러스 잔차라는 거는 이론에 비해서 현실에서 여당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이 선 밑에 있는 사례들은 이론에 비해서 현실 세계에서 여당 후보가 표를 덜 얻은 거죠. 이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잔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소득 증가 외에 다른 변수들 때문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잔차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소득을 많이 증가시켜도 이론이 예측하는 만큼의 득표를 하지 못하고 이론보다 득표를 덜 하겠죠. 반면에 이렇게 이론보다 위에 있는 사례는 소득 외에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변수들, 그런 변수들이 있으면 소득이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 득표를 더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측정 오류. 지난 시간에는 살짝 설명을 하지 않고 측정 오류와 다른 변수들 때문에 이런 잔차가 발생한다고 말만 하고 지나갔었죠. 측정 오류. 조금 전에 설명한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다른 변수 또는 다른 이유들을 의미하는 거죠. 측정 오류는 무엇이냐? 이미 여러분이 측정 오류에 대해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을 3으로 기록하는 학생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이론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잔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 득표율이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600 증가시켰을 때 정확하게 여기에 여당 후보 득표율이 이 정도인 사례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여기가 한 60, 한 2%라고 할게요. 그럼 입력을 원래 자료에는 62% 인데,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이 후보가 62%를 얻었는데 입력을 할 때 62%로 입력하지 않고 잘못 입력을 해서 66%라고 입력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처럼 이론과 그 다음에 66% 라는 이 데이터 값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측정을 잘못하거나 입력을 잘못해도 이런 잔차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긋는 것인가? 여러분 엑셀에서도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사례에다가 우클릭을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회기선 그걸 선택하면 이 선이 엑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어졌죠.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 이 긋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엑셀도 그냥 마음대로 긋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선을 긋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요. 프로그램이 통계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 새로운 선을 기준으로 잔차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플러스 잔차, 그리고 또 마이너스 잔차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원래 그렸던 이 선과하고 비교하면 이 선은 잔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죠. 제가 그러니까 빨간 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잔차들. 근데 이제 이거는 빨간 선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잔차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합치면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잔차가 의미하는 바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라고 얘기했죠. 괴리. 괴리. 그러니까 선을 그릴 때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을 그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거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선과 이론선과 현실 세계와의 거리. 그러니까 이 부호는 우리가 의미가 없고 이 거리. 근데 이거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제 합치게 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상쇄하게 되니까 우리가 거리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거리를 우리가 이 거리의 합을 측정하는 방법은 절대값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곱을 이 거리의 제곱을 이용해서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을 그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은 뭐냐면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 이게 이제 거리죠. 잔차인데 잔차는 이론선과 사례와의 거리죠. 와의 거리. 근데 이제 이 잔차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잔차들의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잔차의 합. 그러니까 잔차의 합이란 건 뭐냐면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들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과의 총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을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근데 여러분 육안으로 관찰을 해도 이 빨간 선이 파란 선보다는 현실과 괴리의 합이 더 작다는 것을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이 파란 선의 경우에는 1964년에는 잔차가 이렇게 굉장히 길죠. 그렇죠? 1972년도 굉장히 길죠. 이렇게. 물론 이 파란 선 밑에 있는 이 사례들은 이 거리가 짧아지긴 하지만 대신에 이 파란 선 위에 있는 사례의 경우 이렇게 현실과 이 파란 선이라는 이론과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지죠. 여러분이 육안으로 바로 구분이 안 되면 더 이
사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선을 그으면 이번에는 또 잔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번째 선의 경우 이론이 이 현실 세계, 현실의 사례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째 이론과 이 사례들과의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들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이론은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빨간 선은 이 현실에서 벌어진 이 사례들 중심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 사례들과 이 이론선과의 거리가 작은 거를 상대적으로 3번 그리고 2번에 비해서 1번 빨간 선이 현실과 1번이라는 이론선과의 괴리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선을 긋지만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육안으로 이제 그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입력된 그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 선을 프로그램들은 긋는데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실 세계와 이 이론선 어떤 이론선과의 그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 선의 기울기를 통계 프로그램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회귀선이라고 불러요. 회귀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통계 수업을 들었으면은 이 회귀선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수업 시간에서는 그런 통계로 어떻게 이 선을 도출해내는가 그런 수학적인 문제는 알 필요가 없고 이 선의 의미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귀선은 무엇이냐?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 근데 이 선을 어떻게 긋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잔차의 합. 근데 잔차의 합을 이렇게 다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들의 제곱, 마이너스를 이제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이 거리들을 다 제곱해서 합친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귀선이에요. 그래서 least square line이라고 부르죠. least. 그러니까 최소라는 얘기죠. least square. 스퀘어는 뭐냐면 이제 스퀘어가 제곱이란 거죠. 근데 제곱값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제곱값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 근데 여기서 스퀘어스는 뭐냐면 우리말로 풀면 잔차, 즉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들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선이 바로 회귀선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론선이라고도 하고 예측선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선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론과 현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을 찾아내야지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는 예측을 하겠죠.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우리의 이론이 틀리기 때문에 예측도 틀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론선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예측선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는 통계학에서는 이걸 이제 회귀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2차원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선을 긋는데 이제 변수가 3개인 경우 즉 종속 변수 하나에 독립 변수가 2개인 경우 그러니까 소득 증가 그리고 플러스 또 하나의 독립 변수 이 표에서는 대통령의 인기도가 이제 두 번째 독립 변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독립 변수, 두 번째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종속 변수. 그 변수가 하나, 둘, 세 개인 경우에는 2차원적인 공간에 우리가 표시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3차원적인 공간에 우리가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회귀 선을 그었죠. 사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통과하는 이론과 현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3차원적인 공간이니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판을 올려놓는 거죠. 이거 같이 이건 이제 회귀선이 아니라 회귀판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판을 올려놓는데 이 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판을 올려놓느냐, 이론과 현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판을 여기다가 올려놔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론은 이제 두 가지의 변수로 이루어진 이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소득 증가와 대통령 지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론이 현실 세계를 100%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떤 이론을 제시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성적이 좋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성적이 좋다면 여러분은 취직을 잘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와 같은 그 이론이 100% 여러분의 취업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높아질수록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처럼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할 때도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판을 뚫고 나온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나무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무로 생각하면 이처럼 이 나무가 판을 뚫고 나온 경우가 있죠. 이처럼 뚫고 나온 경우. 그러면 이 판의 회기판에 이 나무가 뚫었을 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나무가 더 초과적으로 자랐을 때 이게 바로 플러스 잔차. 그러니까 이론에 비해서 여당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처럼 이와 같은 선이 없는 경우, 이것은 이제 팔이 뚫고 나오는 건데, 이와 같은 선이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은 사례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판 밑에 있는 경우예요. 이 나무가 판을 뚫지 못하고 이 판 밑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잔차. 판까지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 판 밑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판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의 높이, 이게 마이너스죠. 이 경우도 판이 한 이 정도쯤 돼야지 뚫어야 된다면, 이처럼 이 판에 미치지 못하고 밑에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잔차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론이 두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도 잔차, 즉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는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소득 증가와 대통령 지지율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잔차가 발생하는 거죠. 조금 전에 같은 변수를 제시하면 대통령의 어떤 과 관련된 스캔들 같은 게 있으면 마이너스 잔차를 형성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플러스 잔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어떤 카리스마,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국가의 위기 상황에 그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대처했는지, 외교 문제 뭐 그런 것들, 이 또 플러스 잔차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판을 이 잔차를 자세히 이 앞에 2차원적인 그림과 이처럼 3차원적인 그림에서의 잔차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 경우에는 잔차가 상당히 길죠. 그쵸? 상당히 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 증가로 설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 소득 증가로 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잔차가 훨씬 짧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소득 증가만으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의 일부를 대통령 지지율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못 다 설명한 부분이 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차가 짧아진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는 하나로만 한 변수로만 여당 후보 득표율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당 후보 득표율을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한 변수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두 번째 변수로까지 설명을 하니까 이제는 여당 후보 득표율을 설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취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취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학교 성적 GPA로만 만약에 취업을 설명한다면 GPA 말고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많이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어떤 성격, 뭐 등등등. 근데 GPA로만 설명하면, 성적으로만 설명하면 아직 취업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를 사용해서 GPA뿐만 아니라 영어 성적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면 그러면 취업 가능성을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고도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취업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성격까지 포함시키면 그러면 취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덜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변수, 다섯 번째 변수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다 포함시키면 점점 취업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처럼 수없이 많은 변수를 다 포함해서 취업을 설명하게 되면 물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밖에 안 남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나보고 갖추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GPA도 잘 받아야 되고, 영어도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성격도 적극적이고, 그리고 대학교 때 무슨 동아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 하란 말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취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개 정도만 알아도, 내가 그 한두 개에만 집중해도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변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물론 여기 이제 GPA하고 영어가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변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설명력,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R스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한 변수로 이 종속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이제 R스퀘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또 달리 표현하면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설명력. 여러분의 이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득 증가와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이론이 얼마만큼의 이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게 R스퀘어예요. 지난 시간에 소득 증가가 여기 나와 있었죠. 잠깐만. 49.8%를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50% 정도는 아직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 50%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변수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잔차는 줄어들고, 즉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줄어들고 설명력은 이 모형의 설명력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은 증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 여기 R 스퀘어가 86%로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변수를 사용하니까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14%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변수를 사용했을 때 소득과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두 변수를 이용해서 여당 후보의 득표율을 설명하려고 할 때 86%를 설명할 수 있고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14%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잔차가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잔차는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의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처럼 변수의 수를 늘리면 점점 계속 증가시키면 이제 100%를 설명할 수 있겠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도 안 남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의 성적, 영어 성적, 뭐 성격, 뭐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그리고 뭐 학생회장의 임원의 경력,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걸 다 사용해서 만약에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100%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설명력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처럼 모든 가능한 변수들을 다 이용해서 10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보다 가능한 한 작은 변수를 가지고 작은 수의 변수를 가지고 가능한 한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면 그런 이론이 좋은 이론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한 두세 개만 변수만 제시해서 이 세 개 정도에 집중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봐. 그러면 이 세 개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의 취업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이 세 개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이론은 무엇이냐?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변수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좋은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전에 소득 증가와 대통령 지지율로 84%를 설명했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여당 후보의 득표율을 우리가 예측할 때 이 두 가지 변수만 알면 거의 100% 중에 84%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설명력이에요. 사회과학에서는. 조금 전에 취업의 예를 들었었는데 여러분이 내가 한 두 변수만 제시했는데 이 두 변수를 가지고 취업 가능성을 84% 예측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의 취업의 거의 모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비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두 변수를 가지고 84%를 설명하는 게 어마무시한 설명력이냐?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 때 수없이 많은 수백만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백만 가지 이유들 중에서 두 개의 변수로 이 어떤 결과를 거의 모든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이론을 찾아내는 게 학자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대박 이론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 현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때 이처럼 작은 수의 변수로만 초래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이유들이 동시에 작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회귀 분석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회귀 분석이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원래 이 대통령 지지율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모형을 보면 소득 증가,
소득을 증가시키면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이제 증가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형, 그러니까 이 한 변수로만 설명하는 모형에서의 이 소득 증가의 영향력은 회귀 선의 길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길기가 몇이었냐면 47.8쯤 됐나요? 47.8, 이거는 이제 절편이죠. 절편. 쭉, 여기가 0이니까, y 절편이란 거는 x 값이 0이 될 때, 이 선이 만나는 지점, 요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마이너스 200부터 800까지 그렸지만 y 절편이란 거는 x 값이 0일 때 이 선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이게 이제 47.8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y 절편이 의미하는 바는 소득 증가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즉 소득 증가액이 0달러일 때 대통령의 여당 후보의 득표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기울기가 0.02쯤 되죠. 다시 또 지어보면 0.02. 그럼 과연 이 0.02 반올림을 해서 0.0일 거예요. 이 기울기가 매우 작은 것처럼 느껴지죠. 거의 뭐 0에 가깝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기울기의 내용적인 의미,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정치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내야겠죠. 파악을 해야겠죠. 이 0.0이라는 숫자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이 100달러를 증가시켰다고 해봐요. 0.02x니까 100달러를 증가시켰을 때 이게 기울기고 이게 이제 x면 x에다가 100달러를 대입하면 100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달러를 증가시키면 2%의 추가적인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기울기는. 그러니까 100달러를 증가시키면 2%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대선 후보들의 소득 증가액이 어느 정도냐면 229달러 좀 증가시켰어요. 230달러라고 하면 여기다 23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30을 대입하면 4.6이 되죠. 그러니까 4.6%.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 하는 것만큼 평균만 해도 4.6%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하나도 증가 못 시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7.8%를 얻기 때문에 미국은 양당제 국가니까 두 정당의 후보 중에 여당 후보가 47.8%를 얻으면 다른 후보는 52.2%를 얻어서 다른 후보가 당선되겠죠. 50%를 넘지 못하면 이 후보는 선거에서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을 하나도 증가시키지 못하면 47.8%를 얻어서 이 후보는 선거에서 지는데 평균만 하면 230달러만 증가시키면 여기 대입을 해서 4.6%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 47.8 플러스 4.6을 하면 그러면 4에다가 52.4%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이 하는 것만큼 평균만 해도 4.6%를 더 얻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50%를 넘어가면 선거에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 0.02가 굉장히 작은 수 같지만 사실은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0.0이라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숫자 자체의 크기, 만약에 소득 증가를 여러분 단위를 달러로 하지 않고 100달러라고 해봐요. 단위를 100달러.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00이 아니라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6이 되겠죠. 단위가 100이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0.02가 아니라 2로 변하겠죠. 그렇죠? 2로. 그러면 y는 47.83 더하기 2x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2인 경우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 그러면 2, 2는 4 해가지고 47.83 더하기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x의 단위를, 독립변수의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기울기의 값, 그러니까 numerical value, 숫자의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x의 단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2가 될 수도 있고 0.02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효과,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효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라는 얘기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100달러 증가시키면 2%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1달러 증가시키면 0.02% 증가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처럼 소득 증가 하나로만 여당 후보 득표를 설명할 때는 이 소득 증가의 영향력이 0.02로 우리가 측정되었죠. 0.02. 근데 이제 두 변수로 설명할 때 모형을 볼게요. 지금은 이 모형은 소득 증가 하나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과 소득 증가 두 변수로 설명했을 경우에 여기 이게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0.12로 줄어들었죠. 아까는 소득 증가 하나로만 설명했을 때는 기울기가 0.02였죠. 그러니까 거의 반절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대통령 지지율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득 증가의 영향력이 거의 2배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 두 변수를 같이 포함해서 설명한 모형에서는 소득 증가의 영향력이 0.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아까 소득 증가 하나로만 설명한 모형에서는 0.02, 거의 2배에 가깝게 소득 증가의 영향력이 그렇게 분석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처럼 두 개의 모형을 포함시켰을 때하고 소득 증가 하나로만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이처럼 소득 증가 영향력 차이가 발생하는가는 지금 이 통제를 하지 않은 모형, 즉 소득 증가 하나로만 설명한 모형에서는 소득 증가 영향력에 대통령 지지율이 섞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소득 증가 하나로만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이 기울기가 0.02였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로
득표율을 설명할 때는 이 소득 증가의 영향력이 0.0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예에서는 그 다른 변수가 뭐냐면 대통령의 인기도죠.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득을 증가시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대통령 인기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통령의 득표율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가 대통령 득표율에 하나도 영향을 안 미쳐도 소득 증가가 하면 대통령의 인기도가 올라가고 대통령 인기도가 올라가면 대통령의 득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소득 증가가 직접적으로 대통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 또는 소득 증가의 순수한 영향력 또는 소득 증가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골라내야겠죠.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나눌 분자. 왜냐하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수없이 많은 변수들, 원인들의 영향력을 따로따로 이렇게 골라내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관찰한 이 변수의 영향력은 이 변수 하나만의 순수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놓친 잠복 변수들, 그 변수들의 영향력이 여기 다 묻어 들어가서 섞여서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소득 증가 하나로만 설명했을 때 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0.02로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 0.0이라는 그 효과는 소득 증가만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그런 변수의 영향력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여러분 성적과 취업률과의 관계도 비슷한 관계죠. 그래요. 빨간색이 좀 불편하니까 파란색으로 하면 여러분 대학 성적 GPA가 뭐 취업 가능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GPA가 1.5일 경우에 취업 가능성의 취업 확률이 한 10% 증가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A가 2.0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GPA가 0일 때는 취업이 0%, 그 다음에 GPA가 2일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 20%, 그 다음에 GPA가 4일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40%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1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GPA 1에 대한 그림으로 그릴게요. GPA 취업 확률이 있으면 y절편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GPA가 1 증가하면 취업 가능성은 10%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처럼 실제 사례들이 있겠죠. 어떤 학생은 GPA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학생도 있고 GPA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낮은 이런 학생도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 모형, 그러니까 GPA 하나로만 취업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이 기울기, 10%라는 기울기는 GPA만의 순수한 영향력이 아닐 경우가 높죠. 왜냐하면 GPA가 높은 학생들은 영어 성적도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또 GPA가 높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업 동기가 높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뭐 성실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노력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노력, 예를 들어서 뭐 엑셀 자격증, 뭐 엑셀이나 아니면 그 밖에 취업이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같은 걸 또 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GPA가 높은 학생들은 영어 성적도 좋고 또 영어 성적이 좋으면 취업률이 높아지고 또 GPA가 높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보는 관계는 이 관계를 보는 거죠. GPA하고 취업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 둘 간의 관계에는 GPA만의 순수한 영향력뿐 아니라 이 영어의 효과가 GPA 효과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어 성적을 통제하고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의 개수를 통제하고 나서 GPA의 순수한 영향력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하느냐? 영어 성적이 같은 학생들끼리 그 다음에 자격증의 개수가 같은 학생들끼리 GPA 차이에 따라서 취업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모형에서도 대통령의 소득 증가율이 여당 후보의 득표율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 또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변수를 통제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같은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소득 증가율에 따른 여당 후보 득표율을 비교를 해야겠죠. 같은 수준으로 고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귀 분석은 바로 이 작업, 잠복 변수, 제3의 변수를 같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걸 그냥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증가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회기판이라고 얘기했죠. 회기판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회기판이 위로 들리겠죠. 이렇게 위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증가하면 회기판은 또 이렇게 증가하겠죠. 소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렇게 증가하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득표율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당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가 있는데 이 두 변수가 동시에 여당 후보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소득 증가도 시키고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도 높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80% 그러니까 이 후보는 대통령의 인기도도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소득 증가도 만약에 600달러를 증가시켰다면 굉장히 소득도 많이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인기도 있는 그런 대통령이죠. 그런 대통령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 이 경우가 바로 지지율은 예를 들어서 80% 인기도는 80% 그 다음에 소득 증가율은 600달러를 달성시킨 그런 대통령이죠. 이런 대통령에 대한 득표율의 예측은 나무가 자라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쵸? 또 반면에 이와 같은 대통령은 인기도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소득 증가도 하나도 못 시킨 대통령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안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통령은 인기도는 80%로 굉장히 높은데 소득은 하나도 증가시키지 못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지지율은 80%. 그러니까 나무가 여기까지 자랄 수 있다고, 여기까지 자란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소득 증가는, 여기가 600이네요. 여기 600. 아까 여기가 600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600이고, 여기가 800이네요. 800. 소득 증가는 800. 그 다음에, 대통령 인기도는 80%. 그러니까 여기가 미안해요. 여기가
여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30%죠. 30%. 30% 여기에 해당되니까 30% 이렇게 쭉 따고 올라가서 30%.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통령은 아까 600달러 얘기했는데 800달러로 고치세요. 800. 그 다음에 지지율은 80% 이렇게 되겠죠. 나무의 높이는 쭉 타고 올라가면 제일 나무가 높게 자라고 여기는 이 정도 이렇게 자라겠죠. 그러면 지금 이 회기판의 기울기는 아까 대통령의 지지율의 영향력은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쪽으로 증가하면 회기판이 이렇게 위로 들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바로 뭐겠어요? 이 기울기. 대통령 지지율의 증가에 따른 득표율의 증가가 이 기울기. 이게 바로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력. 대통령 지지율의 효과죠. 그러니까 대통령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통령 인기가 증가하면 대통령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인기의 효과, 대통령 지지율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기울기, 이쪽 기울기는 뭐겠어요? 소득 증가의 효과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여당 후보 득표율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기울기는 소득 증가의 효과고 이 기울기는 대통령 인기의 효과인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대통령의 인기의 효과 또는 소득 증가 효과가 아니라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 지금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죠. 두 개의 독립 변수, 소득 증가와 대통령 인기란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는데 이 기울기가 각각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른 독립 변수를 통제한 후에 자기만의 순수한 영향력 또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보면 경로가 나와 있잖아요. 경로 A, B, C.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이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이 기울기는 이렇게 이 화살표로 표시된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 이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이 이렇게 이 비탈길을 따라서 산을 오르는 거예요.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면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은 변하나요? 이 비탈길, 이 경사도를 따라서 올라갈 때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0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40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산을 따라서 올라가면 대통령 지지율은 50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대통령 지지율이 변하지 않을 때 대통령 지지율을 똑같은 수준으로 고정시켰을 때 소득 증가만 변할 때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대통령 지지율을 통제한 후에 소득 증가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표시하면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기울기 여러분이 경로 B 이렇게 타고 산을 오르면 소득 증가는 지금 마이너스 200으로 고정되어 있죠. 소득 증가는 하나도 변치 않잖아요. 그쵸? 또는 이렇게 0달러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소득 수준은 0달러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변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 지지율만 변했을 때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근데 경로 C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산 비탈을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경사가 급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소득 증가도 증가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산 증성의 기울기는 매우 급하죠. 그럼 이 기울기는 소득 증가의 효과와 대통령 지지율의 효과가 섞여서 나타난 거죠. 지지율 효과가 플러스 섞여서 같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관찰할 때는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의 효과가 섞여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 어느 하나만 꼭 집어서 소득 증가에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예에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성적 GPA 성적과 취업 확률의 관계를 볼 때 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GPA뿐 아니라 영어 성적, 그 다음에 뭐 자격증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은 관찰할 때 이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요거를 보고 이 GPA만 보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섞여 있는 걸 보지 않고 GPA의 영향력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울기는 여러 가지 이 경우에 두 변수의 영향력이 섞여 있는 기울기인데 소득 증가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제를 하지 않은 그런 피상적인 관찰에서 얻은 영향력은 대부분 과대평가된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회귀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 기울기를 계산해서 주고 이 기울기란 거는 소득 증가를 통제한 후에 대통령 지지율만의 영향력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울기를 통계 프로그램이 스스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 기울기는 대통령 지지율을 통제한 후에, 즉 대통령 지지율을 같은 수준으로 고정한 후에 소득 증가만 변할 때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소득 증가와 대통령 지지율과 득표율 관계의 관계를 여러분이 분석을 하려면 첫 번째 독립 변수 소득 증가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증가가 많이 증가시켰다. 뭐 상이라고 할게요. 많이 증가시킨 대통령,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증가시킨 대통령, 그 다음에 별로 증가를 못 시킨 대통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인기도가 있죠. 또 인기도가 높은 대통령, 중간, 낮은 대통령, 그 다음 높은 대통령, 중간, 낮은 대통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인기도가 높으면서 소득 증가는 중간, 인기도가 높으면서 소득 증가는 낮은 대통령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전부 같은 수준을 찾아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작업이 번거롭고 또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례도 많아야 되고 굉장히 여러분 많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죠. 근데 통계 분석은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엑셀에다가 이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지금 설문조사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해봐요. 검찰 개혁, 종속 변수. 그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념. 이거 또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지역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연령 이런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모형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념
이렇게 있고 독립 변수가 있으면 또 지역별로 이념 상중하, 이념이 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진보적인 경우, 중간, 이게 보수. 그러니까 뭐 진보, 중간, 보수 이렇게 해서 또 지역으로 여러 지역을 또 나눠야겠죠. 호남, 영남, 충청,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연령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다 나눠야 되죠. 그 비교를 할 때, 이념이 진보적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호남에 살면서 10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념이 중간 정도, 중도이면서 또 호남에 살면서 10대, 또 이념이 보수이면서 호남에 살면서 10대, 이렇게 또 여러분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엑셀에 여러분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죠. 엑셀에 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통계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회귀 분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회귀 분석이라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러면 결과를 딱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념의 효과, 지역의 효과, 연령의 효과 이것들을 쭉 보여줘요. 근데 그 이념의 효과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과 연령, 뭐 그 밖에 다른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한 후에 이념만의 순수한 독립적인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효과도 다른 변수들, 이념, 연령, 뭐 그 밖에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한 후에 지역만의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계 프로그램이 보여준 이 연령의 효과도 다른 변수, 이념, 지역, 뭐 그 밖에 이것들 다 통제한 후에 연령만의 효과, 독립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엑셀에다가 입력하고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여러분은 각 독립 변수들이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간편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통계가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는데 뭐 통계 공식도 외워야 되고 또 통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세상을 이해하기에 더 여러분을 괴롭히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처럼 복잡한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분석적인 도구. 여러분이 세상이 잘 안 보이면 눈이 나빠서 세상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이듯이 여러분이 이 복잡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통제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거를 머릿속에서 다 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 안경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소득 증가가 0.012로 나왔죠. 근데 아까 단순 회귀 분석, 즉 하나의 독립 변수만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모형, 그러니까 소득 증가, 소득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설명하는 모형, 이걸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불러요. 단순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득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0.02였죠. 기울기가 0.02. 근데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 추측된 거예요. 과대 추측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여기 섞여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변수, 즉 대통령 지지율을 통제하니까 반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통제하지 않은 이론,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의 이 소득의 영향력, 즉 0.02는 2배 정도 과대 추측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은 0.281. 그래서 여기서 0.01인데 또 다른 변수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 다중 회귀 분석은 이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독립변수가 이제 두 개죠.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이죠. 근데 만약에 또 독립변수를 하나 더 포함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외모, 대통령 외모. 만약에 이 새로운 변수를 포함시키면 그러면 이 소득 증가가 의 효과, 소득 증가의 효과가 0.01인데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과대 추정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두 개만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결과조차도 어,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섞여서 나타난 과대 추정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외모라는 변수를 또 포함시키면 이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어떨 때만 이 변수들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었냐면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 증가, 그다음에 지지율이 있고, 그다음에 뭘 통제했냐면 대통령의 이게 지지율이 아니라 득표율, 그다음에 통제 변수가 지지율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제시한 또 다른 통제 변수가 대통령의 외모. 그러면 대통령의 외모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소득의 영향력과 지지율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모를 만약에 통제했을 때 이 소득의 영향력과 지지율의 영향력, 즉 0.012와 0.281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이 또 새로운 잠복 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만 이 소득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냐면 외모하고 소득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모하고 득표율하고 상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외모를 통제하지 않으면 소득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외모가 뭐 사람들이 호감형이고 좋아하는 외모면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관계는 성립이 되죠. 근데 과연 대통령이 외모가 뭐 잘생겼거나 호감형이라고 해서 소득을 더 증가시키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 중에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의 이 변수들이 다 과대 추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처럼 다른 색깔을 바꿀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제3의 변수의 경우에 소득하고도 상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득표율하고도 상관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지지율을 통제하지 않으면 소득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소득과 이 잠복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이 잠복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만 이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수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소득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거나 과소 추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외모의 경우에는 소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도 이 소득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지가 않아요.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자, 이 대통령 지지율과 소득 증가의 관계를 봅시다. 자, 소득 그 다음에 후보의 득표율 그 다음에 지지율 이런 대통령 인기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소득하고 이 잠복 변수하고도 상관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종속 변수하고도 상관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림을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관계, 소득과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이 잠복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와의 관계죠. 여기 그림을 보세요. 패턴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증가하게 된다는 걸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사례가 있다면 이 판을 한번 보세요. 아래에 있는 판. 그러면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율이 낮고 또는 소득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많이 있으면 그러면 소득 증가와 대통령 지지율과의 그런 관계가 여러분이 관찰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지지율과 소득과의 관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관찰할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대통령 지지율과 소득 증가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뭐 자료를 통해서 이 두 개의 독립 변수의 관계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소득 증가의 관계가 성립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생각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꼭 통제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소득을 증가시키면 대통령이 인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적으로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 변수를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변수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외모의 경우에 외모하고 소득 증가의 관계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설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제하나마나 통제를 안 해도 소득 증가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통제했을 때나 통제하지 않았을 때나 소득 증가가 여당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의 취업의 여러분의 성적 GPA. 그래서 이때 GPA가 과대 추측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GPA 영향력이 과대 추측되냐? 다른 변수, 영어 성적의 영향력이 여기에 숨어 들어가서 사실은 영어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데 GPA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GPA가 높으면 영어가 높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학점에 신경을 쓰는 학생은 영어 성적도 높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이 예와 마찬가지로 어디 봅시다. 외모가 높은 학생이 성적이 외모가 뭐 높다는 말은 그렇지만 뭐 어떤 특정한 뭐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GPA가 높다고 뭐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외모가 뭐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외모의 경우에는 이 독립 변수하고 어떤 이론적인 관계가 명확한 관계가 없고 뭐 그다음 외모와 취업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죠. 또는 예를 들어서 옷 색깔 글쎄요. 뭐 취업에 유리한 옷 색깔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되게 뭐 진한 곤색을 입으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빨간색이나 그런 것보다는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옷 색깔하고 GPA하고 여러분 이론적으로 어떤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 옷 색깔 같은 경우에는 GPA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GPA가 높으면 취업이 잘 된 이유가
이 GPA 때문이 아니라 옷 색깔 때문이다. 즉, GPA가 높은 학생은 어떤 특정한 옷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옷 색깔을 선택하면 취업이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 색깔, 외모,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변수들인데 그 다른 어떤 변수들이 독립 변수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취업과도 상관이 없으면 이 변수들은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수들은 통제를 하나 아니면 통제를 하지 않으나 상관없이 원래 이 변수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논문이나 아니면 뭐 책을 보면 이처럼 경험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표가 있을 거예요. 내 책에도 뭐 각 챕터마다 경험 분석을 한 경우에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주의 투표 아니면 뭐 경제 투표 뭐 여러 가지 분석 모형에 대한 결과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내가 강의를 할게요.